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하반기 소비자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온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오른다는 소식 지난주에 속보로 전했는데 11월에는 가스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 수도요금은 이미 인상 스케줄이 잡혀 있고 대중교통비, 종량제 봉투값 인상도 거론되는 중입니다. 이렇게 농축수산물 값에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체감 경기는 더 팍팍해지겠죠?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경기 방어는 역설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가 될 겁니다. 문제의 시작점에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3,000명 넘나드는 확진자 줄이기가 경기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도 대선판은 뜨거웠습니다. 정치권 움직임 그리고 경제 공약들 여의도 특파원 김도형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고요. 공공요금 순차적으로 오를 기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파트 가격, 전월세 가격 모두 상승세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적으로 본 공고는 부동산 앞에 이렇게 써붙여 놨더군요. 귀한 전세. 글쎄요.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건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월요일 아침을 함께 준비하는 서주든 씨, 서민주머니 든든하게 해주는 김현우 소장님이 이번에는 통장 쪼개기의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통장을 쪼갠다? 무슨 얘기일까요? 마지막으로 경제탐사, 요즘 제일 핫한 신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현대차의 경형 SUV 캐스퍼,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이 처음으로 양산한 차인데 이게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일자리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모양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럼 증시갈까요?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헝다그룹이 달러채 이자 지급을 하지 못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부각되자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반발 매수의 유입 속에 혼조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이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개별 기업들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종목 장세가 펼쳐진 점, 그다음에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지속된 점 등이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이제 특히 장 마감을 앞두고 유입된 하웨이 CFO의 석방 소식으로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하거나 상승 전환하며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같은 경우는 0.1%, 0.15% 상승을 한 반면에 나스닥은 0.03% 하락을 했습니다. 네, 공항에서 멍완저우 여사의 귀환을 축하한다라면서 그 환영하러 나왔던 그 사절들 참 인상적이었는데 붉은색 드레스도 눈에 아주 띄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확히 뭐라고 합니까? 일단 먼저 그날 되게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있었는데 파월 연준의장은 팬데믹 이후에 경기 회복 속도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시사를 했었고요. 미셸 보우만이라든지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도 발언이 있었지만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과 관련된 발언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엘소 조직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라든지 로레스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부분은 영향력이 크지가 않았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줘서 공급망 중단과 병목 현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특히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 향후 몇 년 동안 2%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11월 달에 테이퍼링 시행을 좀 지지를 하고 내년 말 금리 인상 조건을 충족했다 이미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금리 인상 이야기를 좀 했다는 점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상수화된 변수,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 헝다그룹이 달러화 표시 이자는 못 줬다. 이거 한 1,000억 원 못 갚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증시가 좀 배포가 커진 것 같네요.
일단 뭐 해외 언론사들이 달러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단을 인용을 해서 헝다그룹이 결국은 달러화 채권 이자를 납입하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30일 안에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파산에 돌입을 하는데 금융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고요. 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고 헝다그룹 이슈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애써 해석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큰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라든지 금 가격 상승 같은 일부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이어지면서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당장 오는 29일 날 또 이자 추가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고 10월 12일 날에는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또 이자도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슈는 결국 파산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주말에 계정을 좀 따로 빼서 네. 그 헝다그룹이 들어오는 자금을 가지고 유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발표를 좀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파산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에 준비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질서정연하지 않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보합권 출발을 하긴 했지만요.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언급을 했고 헝다그룹 이슈도 지속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향후 가이던스 자체가 소폭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매물이 처리되면서 보합 출발 이후에 상승폭을 좀 줄였고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한 0.2%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방송 끝날 때 다시 연결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상황이 좀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열심히들 방역에 협조하셨겠지만 아마도 이동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사적인 약속 좀 자제하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는 게 지혜가 될 것 같네요. 샵 0951로 방송 중에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더 단호한 조치로 부패를 끊겠다는 의리를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 국회 국정조사하고 홍 의원이 말씀하신 특검을 최대한 빨리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판검사님들도 다 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판검사에서 평생 갑질하고 살다가 어디 겨우 사기꾼들 하는 데 가서 월급이나 다 처먹고 살고 말이죠. 그러면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씩도 없어 하는 그 청년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야? 지금 이 자영업자들 전부 다 문 닫고 길바닥에 나서 앉아 있는데. 네,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죠. 표현에도 온도가 느껴집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 여의도 특파원 아주경제신문 김도형 기자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많이 바빴죠? 예, 많이 바빴습니다. 자, 민주당의 호남 경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상징성이 큰 지역인데 결과부터 알려주세요. 예, 지난 24일과 25일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의 순회 경선이 있었는데요. 광주 전남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100여 표 차이로 근소한 승리를 거뒀는데 전북에선 이재명 지사가 6천여 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이 지사의 호남 과반을 저지하고 반등을 모색한다는 전략이었는데 사실상 쉽지 않게 됐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지사가 53.01%, 이낙연 전 대표가 34.4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6%, 박용진 의원이 1.23%, 김두관 의원이 0.68%인데요. 김 의원은 이날 경선이 끝나고 이재명 지사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사전에 얘기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 민주당 그 스케줄을 보면 결선 투표 없이 이대로 정리가 될 거냐 아니면 이낙연과 이재명의 결선 투표가 벌어질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남은 게 부울경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2차, 3차 슈퍼위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50% 선을 방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경기 같은 경우 이 지사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 전남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수도권 호남 표심이 조금 움직일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10.6% 정도의 그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추 전 장관도 수도권에서 상당 그 5선을 했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출신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조금 더 그 오히려 선전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 지사의 본선행에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결선 없는 본선행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역이 불거지면서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입니다. 맞아요. 연일 관련 의혹들이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사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을 50억 원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5년 9개월 근무한 걸로 알려져 있죠?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야 모두 가리지 않고 이렇게 뭐 걸려 있다라는 의혹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국힘 게이트다. 라는 거에 힘이 좀 더 실리면서 이런 흐름이 조금 그 이재명 지사 과반을 유지하는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지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실수령액은 28억 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그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타는 그런 주장 아닙니까?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이 찬반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혹이 아직 거치지 않았는데 정면 돌파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 공세가 거세지고 있으니까 이제 꼼수를 정수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토공 기득권 세력이고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내가 100% 공영 개발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 이익 전부 공공환수해서 반대하지 못하겠지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리고 호남 경선 끝난 뒤에는 부동산 대개혁을 위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한 다음에 개발 이익 환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발 이익 국민환수제 그리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대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낙연 후보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화천대유 방지법 공약을 내놨는데요. 의도는 이재명 리스크를 조금 부각하려는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 토지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개발하도록 하되 개발 이익의 최대 50%까지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토지 독점 규제 3법이란 걸 대표 발의했는데요. 택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 이익 환수를 50%하고 유휴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거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네,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 요게 아마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정치권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재명 지사에게 힘이 실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지율에서 약간 손해를 보는 겁니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면서 뭐 득도 실도 없는 그런 상황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주구장창 주장을 해왔는데 네. 곽의원 아들 50억 원 받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이재명 지사 주장에 좀 힘이 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관련됐던 인물들 남모 변호사 미국으로 출국한 걸로 알려진 남모 변호사 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활동을 하기도 했고 이러면서 좀 이재명 지사에게 큰 득도 큰 실도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의 다음 경선 지역은 부울경입니다. 부울경 관련 주자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둘 다 메가시티를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공약이기도 한데요. 부울경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경남 도의회를 찾아서 교통망을 확충해서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부산 북항을 개발하고 수소경제벨트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했고요. 또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토건 기득권 세력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LCT 얘기를 했습니다. LCT 사건을 언급하면서 네. 대장동보다 이게 더 문제가 아니냐.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부패 커넥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제2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도권 비대화를 먹게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하려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일정한 경제 단위를 규모를 갖춘 도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부울경이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LCT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가 뭐 용두삼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경선을 시작했는데 국민의힘 2차 TV 토론에서 공약을 베껴갔다. 네. 표절 논란이 불거졌어요. 예.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약에서 다른 후보들과 유사성이 좀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긴급 구조 100조 원을 만들어서 50조 원은 소상공인과 장애영업자 회생을 위해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희룡 전 제주지사 1호 공약이랑 같고요. 또 군대를 제대한 장병에게 민간 청약 가점 5점 부여하고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합산하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유승민 전 의원 공약하고 숫자까지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자들이 이걸 좀 지적을 했습니다. 내 거 베껴갔다. 예.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청약 통장 관련 발언이 더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이 청약 통장에 대해 뭐라고 한 거죠? 이게 이제 공약 베낀 거 논란이 나오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공약 표절 논란이 나오면서 이걸 제대로 아는지 좀 검증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통장을 만들어 봤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윤 전 총장이 집이 없어서 안 만들어 봤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청약 통장이라는 게 사실 집이 없으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네. 뭐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크게 불거졌었고 뭐 부동산 정책을 알긴 아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좀 나왔습니다. 나중에 윤 전 총장 측은 30대 중반에 직업을 가졌고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 청약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50세 넘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여야 경선 주자들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봤고요. 로고 듣고 이어서 주말 동안의 경제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전기요금 오른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도시가스,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오른 데 이어서 도시가스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11월 인상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다 더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철도사의 경우에 지난해 1조 3,427억 원의 적자, 올해는 1조 1,779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관련 백서에 철도 운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요금이나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적자가 쌓이는데 눌러왔다. 는 주장이 있는데 지금 물가 걱정도 있고 다들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요거 좀 지혜롭게 풀어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집값, 중저가 아파트 3만 채가 사라졌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헤럴드 경제 보도인데요.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3개월 만에 3만 채 이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럴드 경제가 부동산 114에 의뢰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대별 분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9일 기준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14만 5,015채였다고 합니다. 3개월 전에는 17만 6,186채였는데 3만 1,171채가 줄어든 겁니다. 반면에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 6월 30만 4,713채에서 33만 4,819채로 3만 106채 늘었습니다. 2030 세대가 영끌을 해서 중저가 아파트를 좀 사다 보니까 가격의 상향 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3만 채가 사라졌다는 게 아파트 실종 사건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중저가 아파트는 찾기 어렵다 이런 얘기군요. 예. 전세 가격도 체감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면서요?
반포 아리팍 전세가 23억 원에 체결됐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아리팍이요? 예. 예, 한 아파트, 비싼 아파트 이름이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한 달 사이에 10% 정도 올랐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전세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2,848건으로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43,904건보다 47.9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월세 가속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달 13,489건의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가 5,394건으로 전월 대비 3.16%포인트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값은 117주째 오름세입니다. 야, 이 있는 사람들끼리 비싼 집 주고받는 건 사실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서민들의 이 주거 복지가 흔들리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많은 대선 주자들이 뛰고 있는데 반드시 이 시대의 물음에 답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신문의 김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백신이 걱정되시는 분이 많은 모양이죠. 지금 빈플 하마님이시군요. 전 보조개 하마 이렇게 쓰신 줄 알았는데 백신 맞고 대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출근 못한대요. 전무님도 2차 맞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2차가 금요일인데 맞아야 하는 건지 걱정입니다. 겁나네요. 연미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셨는데 연미 씨는 주사 맞았거든요. 17일 날 맞고 그때부터 제가 12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했거든요.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제가 꼭 시골에서 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머리 아프고 팔이 묵직하기는 합니다만 저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신을 맞아서 얻게 되는 그 혜택이 훨씬 크다고 하니까요. 너무 겁내지 않고 본인 몸 상태 잘 체크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김치 담그신 분도 계시는군요. 언제나 우리 집 김치는 사 먹거나 어머니가 주시는 김치를 먹어요. 그런데 큰맘 먹고 아내랑 김치를 처음으로 담궜어요. 그러면은 아버님이시군요. 그런데 생각보다 맛이 나서 아내랑 제가 은근 손맛이 있나 봐요. 요거 다른 집에서 한번 시식회 해보시고 우리 결정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 집에서 시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이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 모양인데요. 그 고민의 시간 중에 하나 더 알찬 시간을 보태드릴게요. 우리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오늘도 주머니 든든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주든 씨. 네. 서민들 주머니를 든든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 자, 통장 쪼개기까지 얘기를 하려다가 네. 우리 추석 때 얘기를 다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날 잡았는데 일단 네. 통장 쪼개기가 뭐예요? 재테크의 기본이에요. 사실은 재테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식상하더라도 저도 하고 있고 습관이 돼서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고 재테크의 웬만한 기본 책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다 공통적으로 처음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통장 쪼개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통장을 나누고 그 목적에 맞게끔 통장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통장 한 3개 정도는 필요하다. 네. 월급 통장, 그 주가 되는 메인 통장이죠. 주거래은행 통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비상금 통장, 그리고 용돈이나 외식 통장 이렇게 해가지고 3개로 나누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뭐 저축이나 투자를 위한 뭐 펀드라든가 아니면 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나 저축으로 따로 묶여가지고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현철님의 사랑의 이름표 그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통장에도 이름표를 한번 붙여줄까 봐요. 네. 자, 처한 상황이나 사람 성향에 따라서 통장 나누는 기준이 달라질 텐데 네. 일단 어떤 것부터 정해볼까요? 이게 새는 돈을 막기 위해서 네. 하는 거거든요. 통장 쪼개기라는 게. 네, 그래서 새는 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월급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급여 일자는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분은 20일, 어떤 분은 25일, 누구는 10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통장이 들어왔을 때 월급이 들어왔을 때 가급적 통장에 있는 잔고는 무조건 제로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통장에 돈이
1원이라도 놀고 있으면 이건 돈이 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어디론가 보내야 됩니다. 일시킬까요? 예, 일시켜야죠. 나는 열심히 진짜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님하고 그 월급 통장에 있는 1원도 함께 일하는 걸로. 그렇죠. 나만 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도 놀고 있는 돈 없이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일하는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 월급 통장에서 놀고 있는 1원까지 일을 시켜라. 네. 어디로 이주를 시키면 될까요? 일단은 그 주거래은행 통장이라는 거, 즉 메인 통장이라고 말씀드린 여기에는 월급이나 뭐 각종 급여 수당들이 들어오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빠져나가는 통장이에요. 동시에. 그러면 급여가 들어오는 날 플러스 5일 이내에는 모든 게 빠져나가도록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맞춰져 있고, 예를 들어 20일이 월급날이다 그러면 각종 이체,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 21일, 20일 요 사이에 다 맞춰져야 되고, 그러면 5일 이내에 맞춰놨으니까 25일이 되면 내 월급 통장을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네. 그렇게 되면 25일 즈음 돼서는, 즉 월급날 받은 이후로 5일 차에 돼서는 통장에 남은 돈을 싹싹 긁어가지고 비상금 통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비상금. 네. 다만 월급 통장에서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나가는 것들이나 날짜를 변경할 수 없는 자동이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통신요금들, 통신사에 따라서, 인터넷 회선에 따라서 통신사에서 정해놓은 날짜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곳들이 일부 있어요. 이런 곳들은 불편하니까 신용카드로 이체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카드 결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 약간 깎아주죠. 약간 깎아주는 것도 있고, 오히려 자동이체를 하면 조금 더 깎아주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크게 차이 안 나니까 그냥 신용카드로 이체를 하고 포인트 쌓는다라는 개념으로. 다만 신용카드 결제일은 지난 추석에도 말씀드렸지만 1일에서 말일까지 사용한 게 이번 달에 결제되도록 그 결제일을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카드사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12일에서 14일 사이가 그 결제일이 됩니다. 요때는 어떻게 하냐,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요, 월급 들어오기 전인데요, 네. 비상금에서 끌어다가 땡겨서 카드 값은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비상금이라는 얘기를 자주 해주시는데 네. 당초에 비상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비상금의 규모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월급의 2배 내지는 3배 규모라고 하는데, 이것도 추석 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간 쓰는 비정기 지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비정기 지출이란 건 뭐냐면 매달 쓰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은 꼭 써야 되는 돈. 그러니까 명절에 요번에 돈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고 뭐 부모님 생신이라든가 아니면 어버이날 아니면 결혼기념일, 뭐 배우자의 생일이라든가 자녀들 생일 이런 거 챙길 때 소소하게나마 돈이 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연례 행사들을 쭉 한번 기록을 해보신 다음에 그만큼 1년 동안 들어갈 돈 정도의 비상금 정도와 플러스 한 달 정도치 월급을 넣어놓으면 각종 경조사라든가 진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적금이나 예금, 어떤 금융상품을 깨지 않고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게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적금 지금 부으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깨라고 말씀드려요. 그 적금이 아무리 고금리 적금이라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렇죠. 네. 언젠간 그건 깨게 됩니다. 아니면 그 적금이 아까워가지고 빚을 내게 돼요. 적금 유지하려고 2%짜리 적금 유지하려고 3.5%로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옳지 않습니다. 특히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되게 예전에 만들어 놓은 마이너스 통장이 도대체 사라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한번 그때 그냥 필요해서 만들긴 했는데 이게 그냥 나는 월급 통장으로 쓰고 있고 늘 마이너스가 유지되다가 월급 들어오면 조금 플러스로 돌아서는가 싶으니 메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거는 늘 발생하는 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실에 불을 켜놓고 늘 잠을 주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게 모르게 빠져나간 돈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월급 통장하고 마이너스 통장은 반드시 분리를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먼저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상금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적금이든 뭐 금융상품 가입이든 저축이든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용돈은 어떻게 할까요? 용돈이라고 한다면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용돈은 내가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내 생명 유지에는 지장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밥은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물론 뭐 아침 한 끼 굶는다고 점심 한 끼 굶는다고 생명 유지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럼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돈은 주식비입니다. 이거는 아끼지 마시고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하는 거, 혹은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 태우시는 거, 아니면 저녁에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치킨이나 한 마리 사갈까 하는 뭐 이런 돈들. 그러니까 삶의 질의 문제가 있는 돈들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생명 유지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걸 아끼거나 안 쓰면
삶의 질이 좀 떨어지고 팍팍해 보이는 그런 돈들이 용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퇴근길 치킨 이 정도는 비상금 아닌가요? 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아, 난 너무 물론, 스트레스 받고. 물론 이제 저녁 식사 대신에 드신다면은 일부 생계비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밥값 대신에 치킨은 가능하지만 아니죠. 플러스 알파 치킨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치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식대보다 조금 더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용돈에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낫고 네. 물론 이제 점심에 돈가스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특 돈가스를 먹어야 되겠다. 요 정도는 그냥 주식비라고 보겠는데 점심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혹은 동료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내가 오늘 점심 쏠게. 이거는 용돈의 개념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거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일주일에 내가 쓸 수 있는 용돈은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이야라고 한다면 한 달은 4주니까 40만 원만 써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용돈을 별도로 통장을 분리해서 쓰시되 일주일에 한 번씩만은 결산을 하셔라. 그러니까 어디에 썼는지까지 체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번 주에 10만 원 쓰기로 했으면 지금 딱 월요일이잖아요. 네. 10만 원 딱 체크카드에 넣어놓고 쓰려고 했는데 일주일 살아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다. 혹은 좀 빠듯하다. 어디에서 빠듯한 일이 생겼는지 왜 여유가 있는지 정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에 오면 전기요금 무슨 교통비 이런 거 못 줄이거든요. 그쵸. 용돈은 조금 더 유연한 자산이니까 요건 평상시에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용돈을 줄이기가 뭐 이게 맘대로 되면 걱정이 없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예 용돈 예산을 그냥 말도 못하게 작게 잡아버릴까요? 그러면 한 달이 못 가서 돈 관리고 뭐고 다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도 네. 야 나는 진짜 올해 열심히 다이어트 해가지고 난 이번 달 안에 빨래판 볶음 만든다. 네. 이번 달에 10kg 뺄 거야. 이러면 한 2, 3일 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그쵸. 용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일단 얼마를 쓰는지 파악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가 용돈을 하루에 한 2만 원 쓰나?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데 네. 하루에 한 10,000원은 쓰나? 더 쓸 때도 있고 덜 쓸 때도 있고 이런 분들은 하루에 10,000원 곱하기 30이라면 30만 원이잖아요. 넉넉하게 한 40, 뭐 넉넉하게 한 50 이렇게 해놓고 용돈 통장에 그 돈을 넣어놓은 다음에 한번 살아보시는 거예요. 네. 한 달 살아봤더니 내가 한 달에 한 40만 원은 쓰는구나. 두 번째 달도 살아봤더니 그 정도 쓰네. 그러면 그때부터 정해놓고 쓰시는 것도 전혀 늦지 않다. 그 한두 달 정도 여지껏 그렇게 분리 안 하고 살았는데 한두 달 갑자기 나는 한 달에 용돈 5만 원 쓸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네. 괜히 삶의 질이 확 떨어지고 네. 또 심지어 이 방송을 듣고 오늘 저녁에 우리 배우자 퇴근하면 같이 머리 맞대고 용돈 줄이자고 해야 되겠다. 싸우기만 합니다. 그러지 마셔라. 근데요, 이게 네. 만약에 그런 질문도 생겨요. 이번 달에 알뜰하게 써야지 해서 용돈 예산을 확 줄여서 네. 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2월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다시 뭐 비상금이나 이런 데로 넣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아꼈으니까 다음 주에 그만큼 더 플렉스해도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개인이 사신다면 개인 그냥 나 혼자 사는 독신 가구라고 한다면 그냥 내 비상금으로 다 몰아 넣어도 돼요. 어차피 내 돈이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부부시다라고 한다면 개인 간의 비상금 통장은 따로 만드셔서 그럼 비밀로 할까요? 비밀이라기보다 비상시에 쓸 비자금, 네. 비밀 자금이 아닌 비상 자금의 의미로서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셔라. 비상과 비밀 참 한 글자 차이인데 느낌 다르네요. 확 다르죠. 네. 그 비자금은 진짜 내가 특별히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배우자는 모르는데 나랑 정말 각별한 친구, 뭐 그렇게 뭐 어떤 은혜를 입은 분들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경조사가 있을 때 매매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생활비도 빠듯해 죽겠는데 거기 가서 여기 축의금 좀 내고 와야 되니까 한 20만 원만 뽑아주면 안 될까 하면 요거 가지고 또 디격디격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으로 쓰실 비자금들 개인적으로 네. 갖고 계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통장을 나눠서 돈을 옮겨 놓는다. 이건 그냥 정말 돈의 위치만 바꾸는 건데 네. 이걸로 진짜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월 소득의 한 2 내지 5% 정도는 여기서 추가 자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허투루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모르게 허투루 쓰는 돈.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쓰면서 버려지는 돈들이 꽤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장을 쪼개놓고 쓰다 보면 내가 평상시에 아무런 생각 없이 쓰는 돈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돈이나 외식비 통장만 쪼개놓고 미리 예산만 세워서 잡더라도 한 3 내지 6개월 정도? 네. 이 정도만 있어도 돈이 새는 돈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거 실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많이 있으세요. 네. 많이 뭐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계신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마이너스 통장이 한 5년 전에 생긴 이후로 한도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없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면 싹 없애고 플러스로 전환. 아, 마이너스 통장이 없어진다고요? 네, 없어집니다. 야. 그렇게 불필요한 돈들 지출 없어지고요. 그럼 거기서 나가는 이자 비용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맞벌이 하시면서 소득 구조가 복잡해지시는 분들 계세요. 뭐 우리 생활비는 제 아내 카드로 쓰고 있고요. 애들 교육비는 제 카드로 쓰고 있고요. 저희 집인가요? 그런 경우들에 있어가지고 네. 지출만 좀 파악을 해서 통장만 좀 쪼개놓으면 네, 허투루 쓰시는 돈들 눈에 확 잡힐 수 있을 테니까 특히나 이제 대출 많으신 분들이 여기서 효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동안 유행했던 이 재테크 시장의 유행어들 있잖아요. 그때 그때 뭐 일별 통장도 있었고 풍차 돌리기 이거 통장 나눠서 관리해서 좀 돈이 모였다 했을 때 그 풍차 돌리기 기법을 사용하라고 했었잖아요. 예. 요거 도움 됩니까? 아, 이게 사실은 도움은 별로 안 돼요. 그냥 풍차 돌리기가 뭔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풍차 돌리기가 뭐냐면 우리가 예금을 가입합니다. 예금을 가입하는데 매달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적금을 가입하는데 이번 달에 적금을 10만 원을 가입해요.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적금을 또 하나 가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달 나간 돈이 20만 원이 됐죠. 그 다음 달에 또 적금을 가입하는데 10만 원짜리를 또 가입해요. 그럼 그 다음 달에는 30만 원이 되고 40만 원이 되고 이게 점차 내가 매달 한 달에 적금해야 될 돈이 늘어납니다. 10, 20, 30, 40 쭉 늘어나서 마지막 달에는 쓸 돈이 줄어들겠군요.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저축액을 늘리는 건데 이거는 강제로 늘리는데 왜 하냐 하면 일단 1번 내가 어느 정도 저축할 수 있는지 소득과 지출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의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옵니다.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거를 그런데 왜 해야 되냐. 사실은 소득과 지출이 명확하게 파악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일단 1번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만약에 12달이 되면 만기가 된 돈 있죠. 10만 원씩 쭉 뽑아주고 1년이 됐으면 120만 원 이제 만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또 예금 넣고 한다는 게 계속 돌리고 돌려서 풍차 돌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딱히 이율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돈이 오히려 여러 개 통장에 묶여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골치 아픈 느낌도 있네요. 네,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저축을 하기에 재미는 있어요. 이제 1년 후가 되면 1년마다 한 달마다 목돈이 탁탁탁탁 들어오니까 이게 되려면은 일단 부모님 댁에 의탁하면서 의식주에서 보통 식하고 주거 비용이 안 들어가면은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 돈을 넣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에 잔고들 싹싹 긁어 모아서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 많이 주는 통장, 뭐 CMA라든가 요즘에는 파킹 통장 이런 곳들에다가 돈을 몰아넣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요. CMA가 한때 국민 통장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킹 통장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이거는 무조건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만들 이유가 없는 통장이거든요. 즉 웬만한 금융상품은 개인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뉘는데 CMA 통장이나 파킹 통장은 누구든 안 만들 이유가 없는 통장. 왜?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1일 단위로 계산해서 주고 그리고 그 이율이 꽤 높습니다. 예전에는 CMA 통장이 이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은 기준금리 자체가 낮다 보니까 시장금리가 낮다 보니까 여기에 넣어놔도 별반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요즘엔 더 유리한 게 파킹 통장. 그냥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인데 은행별로 우리는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 드립니다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이 파킹이 주차하는 그 파킹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차의 느낌이 가깝죠. 살짝 됐다가 차를 뭐 잠깐 됐다가 빼겠습니다라고 하는 느낌이라서. 그런데 저축은행, 이금융권에서 만들어주는 특히나 이제 모바일로 가입하는 파킹 통장 중에서는 한 1에서 1.5% 정도 금리를 주거든요. 물론 이제 저축은행은 일반적인 시중은행보다 1금융권 은행보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부실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인 한 은행당 5천만 원까지만 넣어두셔라. 그러니까 비상금의 목적으로 아무 때고 수시로 빼야 될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파킹 통장 모바일로 개설하셔가지고 만드시되 주의하셔야 될 건 이렇게 모바일로 개설을 하게 되면 20 영업일 동안은 다른 통장 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해외 주식 투자하려고 다음 주에 계좌 알아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거 먼저 덜컥 만들었다. 그럼 그거는 이제 20일 뒤로 미루셔야 되겠죠? 급한 거 먼저 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CMA 이거 증권사에서 만들어주는 거고 파킹 통장은 1, 2금융권에서 다 만들어주는데 그들은 왜 이거 왜 해요? 사실은 CMA 통장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손해는 없어요. 그리고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일부 수익을 포기하는 건데 주된 목적은 고객 유치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 금융상품이 있으니까 여기에 돈 좀 넣어두세요 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가게 손님이 되는 거잖아요.
날씨도 더운데 와서 생수 한 잔 그냥 드시고 잠깐 쉬었다 가세요. 그런데 이제 앉아가지고 메뉴판 좀 이렇게 보다가 김밥 좀 먹을까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게 CMA 통장이나 파킹 통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금융상품을 추가로 여기서 가입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게 그 은행이나 네. 증권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미끼 상품 같은 거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와중에 기준금리가 약간 올라가면서 이제 최근에 고금리 예적금 특판 상품을 판다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여기에서 고금리라는 게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에게 이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시중금리보다는 분명히 높아요. 여기는 이자를 얼마나 줍니까? 최근에 나온 것 중엔 11%까지 주는 상품도 있어요. 그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하는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하는데 근데 우와 11%면 무조건 가입해야지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11% 줍니다, 뭐 5% 이상 줍니다 하는 적금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단 가입 금액이 제한적입니다. 월 10만 원까지만 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6개월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연 11%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금 이율은 원금 대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10만 원씩 1년 동안 120만 원 가입했을 때 이게 10% 이율 드립니다라고 해도 120만 원의 10%인 12만 원을 다 준 게 아니라 매달 들어가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불이하다 보니까 한 5만 원 남짓한 돈만 줘요. 그런데 이건 마저도 6개월만 됩니다라고 하니까 반으로 뚝 쪼개가지고 한 2만 5천 원 정도. 에이 그런 거였어요? 네, 물론 이제 1% 2%짜리 적금보다는 이게 많이 주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고객 유치용 미끼 상품이라는 거죠. 좀 섭섭한데요. 이게 왜 그러나 보면 은행에서 이제 제휴 상품으로 카드 많이 팔잖아요. 신규 카드 이용이 필수적으로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단서가 많아요. 월급은 무조건 자동이체에다가 그렇죠. 뭐 카드 만들고 카드 한 달 사용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심지어 제가 보다 나이 제한도 봤어요. 이 적금에 들어오려면 나이가 얼마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카드를 이용한 이력이 6개월 동안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기왕 그 카드를 쓰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하셔서 가입하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요거 고금리 적금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2만 원, 만 원, 2만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 주거래 은행이나 주거래 카드의 그동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전체적으로 이사를 하기에는 번거롭기도 하고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러네요. 그러면 어떤 적금을 우리가 가입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연말 지나서 연초가 되면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해줘야 될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지금은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거의 다 채워서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대출 막 안 해준다 그러는데 내년이 되면 대출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수신 금액, 즉 예금 적금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쯤이나 연초쯤 되면 일반적인 특판 예금이나 적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적금을 지금부터 가입하실 분들은 지금 특판 적금 좋은 거 있으면 가입을 해두시되 크게 뭐 한 번에 묶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쪼개가지고 해놓으시고 나중에 더 좋은 상품이 연말이나 연초에 나오면 그때 또 갈아타시거나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요. 연초에는 식용유도 가끔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띠링띠링님, 때론 토닥토닥보다 통닥통닥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통닭의 그 통통한 다리로 토닥토닥 해줄 때 통닥통닥의 힘이 발휘되기도 하는데 김현선 소장님이 치킨도 아무 때나 생각 없이 시켜서 먹으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하고 가셨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일자리 얘기 한번 해볼게요. 현대차가 19년 만에 경형 SUV, 그러니까 작은 차예요. SUV 중에 작은 차를 선보였는데 캐스퍼, 이름이 귀엽죠? 예약 신청 첫날부터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걸 보고 혹자는 조선의 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캐스퍼 양산 과정에서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있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님과 따져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광주형 일자리 다시 복습 좀 해볼까요? 네, 이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노동자 임금은 기존 이제 자동차 그 임금의
절반 정도만 받고요. 대신에 이제 광주시와 지역이 주거, 보육, 의료와 같은 그런 뭐 사회적 임금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해줘서 실질 임금 수준을 조금 높여주고, 대신에 이제 그 노동 기본권을 이제 일정하게 제한해서 누적 이제 35만 대가 될 때까지는 현재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노조와 이제 임단협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노사 상생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이 이제 광주형 일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현대차 기존 직원들의 임금 대비 한 절반 정도 되는 네네. 연봉 3,500만 원으로 이걸 받고 대신에 주거 같은 것들을 좀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네. 이게 노조 임단협을 생산성이 일정하게 높아질 때까지 제한한다는 건데 네. 어떤 논란이 있었나요? 네, 뭐 기존 이제 자동차 노조에서는 그 이런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결국엔 이제 모든 그 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을 반값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이제 무게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체 교섭권, 뭐 단체 행동권 같은 그 노동 기본권을 생산성에 이제 결박시켜 놓은 위헌적인 행태다라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조건을 좀 보면 이게 이제 경차를 생산해야 되는 공장인데 이 경차 시장이 이제 경쟁이 좀 가열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낙관적인 시각보다는 좀 회의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더 많은 네. 그런 상황이죠. 캐스퍼 이 사전 예약 첫날만 19,000대가 팔렸다. 네네. 돌풍이다. 이런 기사가 많았는데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젠 네네.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이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대주주는 이제 광주시인데요. 근데 이제 2대 주주가 이제 현대자동차라서 현대차의 위탁 하청 공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임금도 주 44시간 기준으로 해서 네. 연봉이 한 3,500만 원 정도라서 딱 절반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보자면은 이제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이 처지와 조건이 기아차 모닝을 이제 그 생산하는 네. 동해오토라는 이제 그 위탁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랑 이제 처지가 거의 같은 상황인데요. 동해오토도 이제 그 생산직 전원이 비정규직 그 하청 노동자들 네.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임금 수준도 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와 같은 이 반값 수준의 이제 임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반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 수준의 임금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지 않으면 굳이 사라져가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없던 일자리를 만들어낸 건데 네. 노사 상생형 모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잖아요. 네네. 사회적 임금 형태의 별도 지원이 있다. 즉 3,500만 원 말고 플러스 알파는 다른 형태로 지급이 된다라는 네네. 주장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게 좀 관심이 가는 이제 사안이었었는데 주택 공급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2029년에 이제 준공 예정인 그 공공주택 지원이 좀 기본인데 네. 아직 8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네. 그 행복주택이나 이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이자 그 월 한 17만 원 수준인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이걸 이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있는 빅그린 산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산단 안에 이제 올해 연말까지 그 공공형 이제 어린이집과 이제 공공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좀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차이가 있냐면 산업단지 내에 이제 이런 그 공공시설이나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게 이게 이제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제 그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그 산업단지 내에서 이런 이제 그 공공시설이나 주택 그 지원들이 전국적인 차원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이 그 광주형 일자리 그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 빅그린 산단에 지원하는 것을 이제 사회적 임금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부를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른 산단에서도 이 정도 인프라는 갖춰준다. 네네. 그러면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특별히 사회적 임금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생색낼 일은 아니다. 네. 이런 결론은 아직 구체적인 그게 나오지 않아서 네. 이게 좀 더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뭐 열려봐야 알겠지만. 네, 전액 이제 무상 지원이 아닌 한 이게 뭐 거의 차별이 없지 않겠냐 이런 상황입니다. 이 노사가 협조적인 분위기로 계속 갈 거냐 이것도 관심거리예요. 네네. 이게 노조는 만들지 않는 대신에 노사 상생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데 노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기업 단위 노조가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단지 차원의
그 지역 노조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빅그린 산단 노동조합이 지금 결성돼 있습니다. 올 6월에 네.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빅그린 산단의 1호 기업이거든요. 네. 처음 들어가면서 빅그린 산단 노조를 이제 그 노동자 5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한 40여 명 정도가 지금 가입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산단 지역 노조로 좀 존재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앞서와 같이 이제 동해오토처럼 그 이 반값 임금에 기반한 회사고, 그리고 이제 위탁 하청 공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참고로 이제 동해오토 같으면 지금 수년째 이제 정규직화 문제와 임금 수준 문제로 노사 간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극단적인 좀 갈등 상황이 그 지속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캐스퍼가 잘 팔릴 거냐, 잘 네. 팔린 이후에 노사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관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은 뭐 예약 돌풍이 좀 뭐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컨벤션 효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경차 시장 내에서 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캐스퍼 같으면은 이제 그 연 이제 7만 대를 생산해야 이게 이제 그 흑자 상태가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차 시장을 보면은 지난해 경차의 총 판매량이 한 96,500대 정도니까 전체 경차의 한 4분의 3 정도를 캐스퍼가 싹쓸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전기차 전환 때문에 이게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경차 부분 같으면은 특히나 더 경쟁이 좀 가열해질 거기 때문에 뭐 낙관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세상 연구소의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가볼게요. 서상영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증시 어떻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에 따른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통신, 기계, 보험 이런 쪽들이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은행이나 운수장비, 증권 뭐 이런 쪽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인데 오후에도 이 분위기 이어갈까요? 여전히 이번 주 내내 많은 연준위원들 파월을 비롯해서 많은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준비돼 있고, 그다음에 월말 월초에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내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수요일날 새벽에 발표가 되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서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는 이러한 주요 변수들을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당첨자 불러드릴게요. 고르비님, 저희 식구시죠? 처음에 개업했을 때부터 자주 와주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9402님, 쪼개기한 통장들 한 은행이어야 합니까? 각기 다른 은행이면 이체 비용 생길 텐데요 하셨는데, 요새 이체 비용을 안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 받는 데를 중심으로 이 방사형으로 구성하셔도 될 것 같고, 통장 만드는 게 까다롭다 맞습니다. 요즘에 잘 따져보시고 고르시면 좋겠고요. T사, 이거 파킹 통장인가요? 적금하고 파킹 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내일 더 준비해서 다시 찾아올게요. 발전.